사랑합니다. 2020학년도 마이차밍 첫 시간입니다. 평년 같으면 벌써 한두 번쯤은 백안간 대강당에 모여서 전교생과 함께 바른 자세 교육을 하고 특강도 했을 시간이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도 못 모였던 이유는 그래요. 바로 코로나19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래도 정말 필요한 우리 학교 특색사업 마이 차밍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함께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확진자라고 아십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움직임 감소, 동선 단축, 음식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선생님은 누군가한테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이런 거죠.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네요. 네, 이런 겁니다. 확진자 이동 경로는 이렇답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다시 침대. 와우. 이동 동선 짧고 많이 먹고. 그래서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 요번에 등교 계약했을 때 학년별로 오늘 때 보니까 우리 학교에도 좀 많더라고요. 우리 남학생들은 보건실에 키를 재러 오면 키만 재지 몸무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살이 찐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이 찐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로 몸이 무거워집니다. 움직임이 둔해지죠. 움직이기 싫어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자세가 또 삐뚤어집니다. 외모에 자신이 없어지죠. 그리고 본인 건강에 여러 가지 해로운 영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게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첫째도 운동, 둘째도 운동, 셋째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0학년도 마이 차밍 첫 시간은 자세, 비만, 근육, 운동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정말 왜 운동을 해야 되겠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팔다리는 가는데 왜 유독 배만 볼록 튀어나온 걸까요? 둘째, 운동을 얼마나 쉬어야 근소실이 일어날까? 근손실입니다. 근육이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 효과적인 근육 증가를 위한 기본 원칙 무엇일까? 그리고 네 번째, 체력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이유.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정말 운동이 필요할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바른 자세와 비만 해소와 근육량 증가, 건강을 증진 이런 걸 위해서 운동이 정말 필요하구나, 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시간이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대전 대신중학교 열정체육 고쌤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고고고!
뱃살의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코어 근육이 부족해 내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아랫배가 볼록 나온 형태의 뱃살과 운동을 좋아해 전체적으로 근육이 잡혀 있지만 술과 식습관의 문제로 배가 볼록 튀어나온 형태, 비만이어서 자연스레 뱃살이 나온 경우와 겉으로 보기에는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튀어나온 경우도 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 유형 중에서 마른 사람들의 올챙이 배 문제를 다룰 것이다. 올챙이 배는 주로 남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히 마른 사람들에게는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이다. 마른 것도 서러운데 살찌려고 꾸역꾸역 먹다 보니 어느 순간 팔다리는 가는데 유독 배만 볼록 튀어나온 E티형 몸매가 돼버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팔다리는 가는데 왜 유독 배만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걸까? 우선 복부는 지방을 저장하기에 기능적으로 가장 적합한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신체의 내부 장기들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들로부터 둘러싸여 보호를 받는다. 그중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단한 뼈로 장기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뇌는 단단한 두개골이 외부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둥그런 모양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심장과 폐는 좌우 12쌍의 뼈가 활 모양으로 감싼 채로 보호한다. 반면에 복부는 다양한 소화기관들이 밀집되어 위치하고 있음에도 뼈대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머리와 가슴은 굴곡적인 움직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부위인 반면에 복부는 인간의 다양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기능적인 부위이기 때문에 뼈로 둘러싸여 있다면 몸을 숙이거나 뒤척이는 등의 일상적인 움직임마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뼈를 대신하여 복부에 위치한 소화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직은 무엇일까? 바로 뼈보다는 유연하지만 단단한 근육과 외부의 충격을 완화하여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이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으로 살펴봐도 복부는 지방을 저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위이다. 복부의 문제는 모두 근육이 부족하거나 지방이 과하게 축적된 경우로부터 시작된다. 그 중에서 특히 올챙이 배는 남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지방이 축적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은 대퇴부와 둔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편이지만 남성은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인다. 또한 남성의 지방 저장은 상당 부분 내장 지방에서 일어나게 된다. 내장 지방의 특징은 복근의 안쪽에 저장되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배가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복근이 앞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단단하고 복근이 강하면 순식간에 배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기본적인 식습관의 문제도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호르몬 균형과 대사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 어찌됐든 문제가 되는 것은 복부 지방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인간 진화생물학 교수인 데니얼 리버먼 교수에 따르면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체지방이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올챙이 배처럼 복부에 저장되는 지방의 양이 높은 것은 BMI 지수 자체가 높은 경우보다 대사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뚱뚱하지 않다고 해서 비만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만은 단순히 체중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근육이 많은 사람은 BMI 측정으로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고 지방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저장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올챙이 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우선 마른 체형의 올챙이 배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배는 튀어나왔음에도 전체적인 지방량이 부족한 데다 근육량도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육을 늘리고 싶은데 배가 더 튀어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고 뱃살을 먼저 빼려다 팔다리가 더 가늘어질 것 같아서 고민을 한다. 우선 다행인 점은 배만 단단하게 튀어나온 내장지방형 배는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장지방은 복부에 빠르게 저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호르몬에 민감한 탓에 피하지방과는 다르게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연소가 가능하다. 올챙이 배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이다. 내장 비만의 가장 큰 원인은 한꺼번에 많이 먹는 습관이다. 왜냐하면 폭식을 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칼로리가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짧은 시간 동안 칼로리가 급격히 들어오게 되면 지방세포는 전신으로 분배되지 못하고 기능적으로 가장 빠르게 저장할 수 있는 복부 주변에 축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성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지방산의 흡수가 상당 부분 내장 지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복부 비만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술은 금지하거나 최대한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알코올은 7칼로리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식품이지만 기본적으로 체내선 독성 물질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체는 알코올이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지방 대사를 차단하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렇게 우선순위에서 밀린 분해되지 않은 지방산들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 복부에 쌓이게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술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올챙이 배를 없애는 동안에는 술을 금지하는 것이 좋으며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튀어나온 배를 빠르게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올챙이 배 체형의 운동 방법은 어떻게 될까? 올챙이 배를 가진 사람들은 배가 볼록하게 나왔을지라도 전체적인 지방량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굳이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서 뱃살을 뺄 필요는 없다. 앞서 살펴봤듯이 내장 지방은 식습관의 문제가 큰 편인데다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동원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뱃살보다 빠르게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폐지구력을 키우기 위한 목표
목적이라면 몰라도 뱃살을 빼기 위한 유산소 운동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뱃살 자체를 우선순위에 둘 이유도 없다. 문제는 튀어나온 배보다 전체적인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흔히 마른 비만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체지방량 자체가 많은 것이 아닌데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체지방 비율이 높게 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뱃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을 정상치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웨이트 운동을 위주로 훈련해야 한다. 근육량이 정상 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레 체지방비도 낮아지게 된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근육이 효과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올챙이 배를 없애는 기간 동안에는 잉여 칼로리 섭취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다. 따라서 본인의 일일 대사량과 근접하게 100에서 200칼로리 정도만 추가로 먹는 것이 좋으며 이때 추가되는 칼로리는 단백질로 섭취해주면서 근육량 증가와 체지방 변화를 관찰한다. 이렇게 목표를 잡고 운동하면 꾸준히 근육량은 늘어나면서 올챙이 배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된 올챙이 배 유형도 있다. 예를 들어 거북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고개를 수그린 자세나 목을 앞으로 꺼낸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머리의 무게가 4배에서 6배로 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머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흉추만이 심해지는데 어깨가 말려 들어가면서 등이 둥그러지게 된다. 이러한 자세는 다시 척추 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배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거북목에 집중하기보다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는 목도 같이 앞으로 내밀어지게 되지만 허리만 꼿꼿이 세우더라도 목은 자연스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근육과 지방 조직의 차이 중 하나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방은 비활동성 조직이다. 또한 지방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에너지원의 저장이다. 근육 1kg은 대략 1500칼로리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반면에 지방 1kg은 7700칼로리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데다가 지방은 근육과 다르게 유지하기 위한 대사적 소모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방은 근육처럼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아도 칼로리만 보충된다면 쉽게 유지가 가능하다. 에너지 측면에서만 보면 지방은 매우 효율적인 조직이다. 반면에 근육의 크기는 개인의 활동량에 따라 평생 조정되는 기관이다. 왜냐하면 근육은 신진대사가 활발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는 강도에 맞는 활동량이 부족하다면 그 능력을 축소해서 에너지를 아끼도록 조정한다. 신체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필요량만큼만 만들어 유지한다. 그래서 근육은 단순히 충분한 칼로리와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유지가 어렵고 그 강도에 맞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유지할 수 있다. 웨이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강박적으로 가지고 있는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근손실이다. 근육은 휴식을 통해 성장한다. 운동 후 손상된 근육세포가 복구하고 중추신경계의 피로가 회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 최대 강도가 증가하기도 한다. 흔히 선수들이 대회를 앞두고 운동의 강도를 낮추거나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이와 같은 원리이다. 하지만 휴식이 길어지게 되면 근육의 크기와 강도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며칠이 지나서부터 근육이 줄어들게 될까? 우선 운동을 꾸준히 해오던 사람들이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당장 1주에서 2주 내에 눈으로 체감할 만큼 근육이 줄어들어 보인다. 실제로 두 가지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을 하지 않는 기간, 특히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하는 동안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에서 1.4kg 내외 체지방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체지방은 휴식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근육 조직 자체의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근육량이라는 것은 수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근육 조직의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근육 속 글리코겐이 빠르게 감소하게 된다. 글리코겐은 1g당 3g의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글리코겐 감소는 근육 질량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 글리코겐의 저장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수분의 감소와 함께 근육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3주 동안의 휴식 기간을 가진 선수들의 제지방 감소는 체내 수분량의 감소였다. 결국 3주간의 휴식 동안 근육 조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단기간의 운동 중단으로 근육 내 수분이 빠지게 되면 근육이 줄어들어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략 3주 동안의 휴식으로는 근육이 손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운동을 중단하더라도 3주 동안은 본인의 최대 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휴식이 그 이상 길어지게 되면 근육과 근력은 모두 떨어지게 된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지근보다는 속근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된다. 속근은 지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편인데 대흉근과 삼두근, 대퇴직근 등이 속근의 비중이 강하다. 따라서 장기간 휴식 중에는 속근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육의 감소를 확연히 체감하게 된다. 그렇다면 운동을 쉬는 동안에 근육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휴식 중 근육의 손실은 특히 누워서 휴식하는 정적인 활동을 보이는 경우에 더욱 빠르게 감소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는 무중력 상태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움직인다는 것은 중력을 저항하는 행동이다. 우리의 몸은 중력에 저항하면서 성장한다. 예를 들어 태아는 엄마의 뱃속에서 양수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중력에 저항할 일이 없다. 그래서 아기는 태어나면 처음에는
되면 머리를 가누지 못한다. 그러다가 3주에서 4주가 지나면 중력에 적응하면서 목덜미에 근육이 잡히며 머리를 지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몸을 가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누워있게 되면 우리의 몸의 세로축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의 수직으로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력에 저항하던 근육들은 중력의 하중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몸이 다쳐 누워있는 시간이 많은 환자들의 경우는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오래 일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주는 것이다. 자주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부상으로 운동을 쉬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서 전신으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은 노력만으로도 본인의 운동 강도와 비대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면 일주일에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8주에서 12주 동안 얻은 근력과 근육량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유지 칼로리와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는 식욕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고 특히 병원에 입원해 환자식을 먹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근손실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동을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칼로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들은 특히 근손실에 취약하다. 왜냐하면 아픈 상태에서는 운동이 제한되고 음식의 섭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고단백 섭취는 휴식 중 근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량은 적어도 체중당 1g 가까이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하루에 체중당 0.8g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근육량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유지 칼로리를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체중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 헬스를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손실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상을 당했다 하더라도 상체가 안 되면 하체라도, 하체가 안 되면 상체라도 운동을 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러한 강박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에 걸리는 시간을 더욱 느리게 만든다.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사람들의 몸은 예전 상태로 몸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근육은 이전의 크기와 강도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꾸준한 운동을 목표로 삼는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실패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새로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의 50%가 6개월 이내에 포기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패턴은 매년 연초나 월초, 초여름 막바지에 항상 사람이 많다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는 헬스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대형 피트니스 센터의 수익 모델은 고객들의 장기 이용권 마케팅이다. 피트니스장은 고객을 되도록 많이 유치할수록 좋지만 수용 인원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장기 이용권을 끊도록 권유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적인 옵션에서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흔히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사 편향이다. 그때 당시에 운동을 하겠다는 결심을 기준으로 장기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걸까? 그 이유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이다. 이 말은 내 몸의 즉각적인 변화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모두 즉각적인 피드백을 원한다. 따라서 당장 투입 대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사람은 쉽게 포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의 효과는 나지 않는 운동 대신 친구를 만나거나 게임을 하면 곧바로 긍정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문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의 다이어트나 벌크업과 같은 질문이다. 그렇다면 근육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복잡하다. 웨이트 운동을 통한 근성장의 반응은 남녀에 따라 연령이나 신체, 경력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근육은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다. 우선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근육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손상과 회복이다. 예를 들어 웨이트 운동으로 근육에 타격을 주게 되면 근육의 세포 수준에서 상처와 미세 외상이 생기게 된다. 이때 근육의 위성세포가 회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 손상된 근육세포와 융합을 하여 근육 단백질의 합성을 돕는다. 이렇게 되면 각각의 근세포와 근원 섬유에는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함으로써 더 굵고 강해지게 된다. 운동은 단순히 동화작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신호이다. 즉 근육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신호를 만들어내는 셈이다. 신체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사이의 밸런스를 조절하며 신체의 균형을 유지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화작용은 분해이며 동화작용은 합성이다. 이때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 후의 회복기에서는 단백질 합성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단백질 대사의 전문가인 케빈 팁톤 박사와 필립스 교수의 연구를 살펴보면 단백질 합성은 운동 직후 3시간 후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단백질 합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다고 해서 바로 근육이 커지지는 않는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단백질 합성 신호를 늘리고 나면 근육의 생성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전체 과정이 완료되는 시간에는 대개 5일에서 6주까지 걸리게 된다. 또한 근성장의 속도는 경력이 높아질수록 느려지게 된다. 운동을 막 시작한 초보자의 경우는 단순한 근육의 자극만으로도 근육의 과부하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운동을 막 시작한 경우에는 어떠한
식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은 꽤나 효과적으로 성장한다. 흔히 얘기하는 초보자 효과이다. 실제로 한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훈련받지 않은 남성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의 벤치프레스를 시켰을 때 초기에는 근육의 두께가 빠르게 커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도는 완만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속도에도 불구하고 몸의 외형이 변하는 것은 꽤나 시간이 걸린다. 초보자 효과와 관련해서 운동 생리학 박사인 에릭 헨슨 박사는 초보자는 운동 방법이 정확하지 않아도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초보자에게 정확한 반복 횟수나 세트 수, 영양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보다 나중에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우선 중요한 것은 꾸준함으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영양학 관점에서 살펴보자. 영양학적으로도 근육을 만들기는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 체지방 1kg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대략 7,700칼로리다. 하지만 지방을 만드는 데는 단순히 잉여 칼로리만 유지하면 쉽게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 체내 잉여 에너지로 남게 되면 모두 체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하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어떠한 식으로라도 많이 먹게 되면 살은 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육은 다르다. 근육 조직의 대부분은 칼로리가 없는 수분이기 때문에 체지방 1kg의 에너지가 7,700칼로리인 반면에 근육 1kg의 칼로리는 1,500칼로리 내외이다. 하지만 근육의 합성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1kg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7,000에서 8,000칼로리의 잉여 에너지가 필요하다. 즉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잘 먹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근육 조직의 22%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체지방처럼 모든 영양소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적되는 것과는 다르게 단백질로 전환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체지방처럼 잉여 열량만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단백질 공급 역시 신경 써야 한다. 근육 1kg에는 대략 22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초보자가 한 달에 1kg의 근육을 얻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면 본인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의 7에서 8g 정도의 추가적인 단백질 섭취와 함께 대략 300칼로리의 잉여 에너지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살이 찌는 원리처럼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웨이트 운동뿐만 아니라 영양이나 휴식 모두가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수 조건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지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새로운 습관을 바꾸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특히 운동과 같이 당장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목표는 더욱 그렇게 된다. 또한 운동을 시작하는 계기는 대개 외부적 동기에 의해 생기게 된다. 예를 들어 새학기나 여름이 시작할 때 그 동기가 강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이 습관이 되는 계기는 대개 내부적 동기에 의해서 발생한다. 흔히 운동 자체에서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운동을 통해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운동은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취미가 된다. 따라서 운동을 하는 계기는 살을 빼거나 찌라는 누군가의 오지랖과 시선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운동 자체의 즐거움이나 스스로가 목적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와 성공에 대한 정의는 모두 다르지만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있다. 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 그리고 운이나 타이밍과 같은 외부적 요인을 제외하고 어떠한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객관적으로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면 의지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예를 들어 펜실베니아 와튼스쿨의 교수인 애덤 그랜트에 따르면 개인의 외향성이나 내향성과 같은 여부는 기업가로서 성공할지의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심리학자인 안젤라 더거스와 마틴 셀레거먼은 학창시절 성적 나 출석률을 예측하는 데는 단순히 IQ 지수보다는 자기 절제력을 확인하는 것이 2배나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영국의 경제학자 데니스 로버트슨에 따르면 배려심이나 이타심과 같은 감정 역시 단위 비용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타심 역시 소모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하면 할수록 줄어들다가 바닥이 나게 되면 어느 순간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리학 교수인 로이 바우마이스터와 캐슬린 보스의 실험을 살펴보면 의지력이 고갈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든 일에 더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발견했다. 예를 들면 슬픈 영화를 보면 더 슬프게 반응하고 특정 자극에 대해 더 고통스러운 반응을 보이거나 음식을 먹거나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할 기회가 생기면 그 욕구가 훨씬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신체적 행위로든 정신적 행위로든 에너지와 노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에 필요한 에너지는 각기 다르지 않고 의지력이라는 하나의 한정된 에너지를 사용한다. 문제는 의지력이나 정신력과 같은 개념이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과 강한 연관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피로해지면 무기력해지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실험한 연구를 살펴보면 비행사들의 장기 우주 여행에서 무중력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참가자들을 모집하여 6도가 기울어진 침대에서 70일 동안 누워있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이 끝난 뒤에 참가자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참가자들 모두 근육의 질량과 골밀도, 심폐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움직임이 제한된 동안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헤더라는 실험
참가자는 다양한 증상들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점을 피로라고 강조한다. 실험이 끝난 후 일상으로 돌아온 뒤부터 오랫동안 글을 쓰거나 앉아있기가 힘들어지고 곧바로 눕고 싶은 충동이 생기고 매우 무기력해졌다고 설명한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를 살펴보더라도 사람은 피로해지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 문제가 생기고 화를 자주 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신경생리학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뇌 전달 물질이 바닥이 나게 되는데 이때부터 뇌는 모든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수동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결국에 의지력이나 정신력과 같은 개념들은 체력이라는 요소가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체력이 약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걸까?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 약화되기 때문이다. 신체의 모든 장기들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그렇게 필요한 에너지는 혈액을 통해 끊임없이 혈관을 순환하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킨다. 따라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는 쉽게 피로해지게 되고 문제가 심해지면 조직의 기능장애로 이어지게 된다. 중요한 점은 신체 내의 혈액순환은 근육의 역학적인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심장은 더 강한 중력을 이겨내면서 혈액을 뿜어야 한다. 심장은 발보다 대략 1.3m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자세에서는 발가락까지 공급된 혈액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중력을 이기는 강한 펌프 작용이 필요하다. 이때 신체 근육의 60%를 차지하는 하체 근육은 혈액의 펌프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제2의 심장으로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공부나 업무에 필요한 인지력이나 학습 능력과 같은 두뇌 기능에서도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하다. 막연히 생각했을 때 우리는 신체 활동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다. 인간의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소모량은 20%가 넘는다. 반면에 체중의 40%를 차지하는 골격근의 에너지 소모량은 15%이다. 어찌됐든 우리의 뇌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만큼 신체 내에 공급되는 혈액의 12에서 15%가 항상 뇌를 지나고 있고 특별히 몸을 쓰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피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퇴근을 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싶은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이때 운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운동을 통해 뇌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의 존 레이티 교수는 뇌 기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운동이라고 설명한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는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의 펌프 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액은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마찬가지로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 역시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운동을 통해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뇌파 활동이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2009년에 실험한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성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혈관계를 관찰한 결과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혈관계가 더 곳곳에 뻗어 있었다. 또한 운동은 단순히 체력을 키워주는 것을 넘어서 의지력을 강화시켜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에 따르면 운동은 단순히 건강이나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절제 능력을 함께 키워주는 활동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심리학자 메건 오튼과 켄칭 박사의 의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을 살펴보면 2개월 동안 웨이트 운동과 유산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단순히 운동 습관뿐 아니라 흡연이나 음주, 감정을 조절하는 등의 자기 절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동을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었다. 사실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운동은 건강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운동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레 건강한 습관이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운동이라는 핵심 습관 하나로 단순히 체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서 다른 습관들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신체적인 활동을 즐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운동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체력이 향상되지 않는 데다가 피곤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동을 시작한 초기에는 자극에 익숙하지 못한 신체는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통 역시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피로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단 신체가 그러한 자극에 적응을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회복력과 함께 체력이 강해지게 된다. 신경과학자 데니얼 월퍼트에 따르면 우리 뇌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한다. 1만 년 전 농업을 시작하기 이전의 인류는 수렵 채집인으로서 하루에 10에서 15km를 걸어 다녔으며 200만 년 전 호모 에렉투스의 사냥 방법은 동물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었다. 움직인다는 것은 곧 생존과 직결된 행동이었고 인간의 뇌는 자유롭고 복잡한 움직임이 중요해진 환경에 반응해서 진화해왔다. 사실 인간의 운동 수행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매우 평범하지만 특별하다. 대개 동물들은 하나의 능력이 특출나게 발달한 반면에 인간의 신체는 200개의 뼈와 600개가 넘는 근육 그리고 100개가 넘는 관절 덕분에 다양한 활동들을 평균적인 능력으로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우리가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아쉬울 정도로 많고 다양하다. 따라서 어떠한 운동이든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누군가 세워주는 동기부여는 시작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결국 운동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은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전 대신중학교 학생 여러분의 바른 자세와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응원합니다.